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고전문학 특강을 오늘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한문수필 부분부터 마무리 좀 할게요. 자, 네 번째 작품은 이제 주례설인데,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가는 경험을 통해 가지고 같은 배가 출발했는데 이 배가 더 빨리 가지, 그지? 그 이유가 뇌물 줘가지고. 자, 이 글은 삶의 가장 구체적인 곳까지 속속들이 뿌리내린 부패상을 유추적으로 이해하고 이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다. 간결한 표현이 주제를 강력하게 부각시키고 있으며 작가 자신의 세계에 대한 냉소에 가까운 비판의식이 드러나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자가, 그 이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작가를 말한 겁니다. 이규보입니다. 나무로 한강을 건너는데 함께 건너는 또 한 배가 있었다. 배의 크기도 같고 노군의 수유도 비슷했으며 실은 인마의 수도 거의 같았다. 잠시 보니 한 배는 뜨자마자 나는 듯하여 이미 저쪽 언덕에 닿았는데 내가 탄 배는 머뭇거리며 나가지 않았다. 까닭을 물은즉 배 안에 있는 사람이 저 배는 사공에게 술을 먹이기 때문에 그들이 있는 힘을 다하여 노를 젓는 것이지요. 물론 그 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뇌물을 말하는 겁니다. 네. 했다. 나는 부끄러움을 참을 수 없었고 인하여 탄식하기를 하찮은 작은 배 한 척이 물을 건너는 데에도 뇌물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그 나감이 빠르고 더디며 앞서고 뒤서는데 하물며 벼슬은 넓은 바다를 다투며 건너는 데 있어서리야. 돌아보며 내 손에 돈 한 푼 없으니 지금까지 얕은 벼슬 하나 하지 못하는 것이 어찌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 근데 이것은 이제 뇌물을 가지고 내가 벼슬을 사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뇌물이 행행하고 있는, 그죠? 고려 말의 부패적 상황을 지금 탄식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네, 그 대목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작가는 이규보고요. 자, 그리고 핵심적인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간결한 표현이지만은 주제를 강렬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자, 그 다음에 항상 부패상 폭로에 초점 맞춰야 돼요. 그래서 배를 탔다는 일상적인 체험을 통해서 그 사회의 부패한 현실을 인식하고 있다. 또 뭐 경험으로부터 깨달음을 이끌어내고 있고요. 질문, 답변, 깨달음. 자, 주제는 뇌물이 행행하는 세태의 비판이었습니다. 자, 바로 문제 가겠습니다. 네,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네, 항상 주례할 때 뇌물이니까 뇌물로 부패한 현실의 세태를 주제의식으로 나타내고 있다. 맞죠? 네. 다음, 사건의 이치를 통해 글쓴이가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고 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우리 설의 기본 구조가 되겠고요. 깨달은 바를 직설적으로 제시하여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자, 우선 깨달은 바를 먼저 직설적 밑줄. 자, 이 직설적 형태는 지금 뇌물이 행행하는 세태를 비판하고 있는 부분이 어떻게 돼요? 직접적인 모습보다는 끝부분이 어떻게 돼? 지금까지 얕은 벼슬 하나 하지 못하는 것이 어찌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당연한 일이란 개념이 아니라 이걸 우의적으로 설명을 했고, 두 번째는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설득. 그러면 뇌물을 가지고 벼슬을 산다, 뭐 이 뜻입니까? 이건 아니잖아, 그죠? 자, 그래서 죄죄인 뇌물과 배를 통해서 뇌물이 행행하는 세태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지 그 뇌물이 바로 문제 해결 방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자, 그래서 끝부분 내가 잘 기억하라고 썼어요. 자, 3번 틀렸네요. 공통된 성질을 비교하여 설명하는 양식. 자, 바로 유추였습니다. 유추. 다음에 밑줄 친 기억의 속담. 자, 하찮은 작은 배 한 척이 물을 건너는 데에도 뇌물이 있고 없음. 항상 초점은 뇌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나아감이 빠르고 더디며 앞서고 뒤서는데 하물며 벼슬의 넓은 바다를 다툼이 건너는 데 있어서랴 뇌물이. 자, 그렇다면 기억과 관계된 속담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뇌물을 주면 어떻게 돼? 모든 일이 다 순조롭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와 관련된 속담입니다. 자, 우선 4번. 네, 기름 먹인 가죽이 부드럽다. 여러분들이 잘 쓰는 알고 있는 속담은 아니지만은, 네. 그럼 나머지 속담도 좀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 자, 1번에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우리 그 한자 성어 관련 부분이 있었죠, 그죠? 이것을 우리는 하석상대다 그랬는데, 우리 임시변통의 얄팍한 계책, 해서 하석상대라든지 동족방뇨라든지 미봉책이라든지, 그죠? 네, 임기응변, 네, 동유성으로도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에 5번째 작품입니다. 자, 이 곡의 작품인데, 여러분들 이 곡 하면은 우리 가전치에서 뭐 생각났었지? 뭐 어떤 작품 쓴 사람? 죽부인전 쓴 사람이 이 곡 아니야, 그치? 이제 말을 빌려 탔다는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을 빌려 타게 되면은 빨리 가니까 좋지만은 떨어질까 두려운 것이고, 또 노마, 비실비실한 말을 갖다 빌려 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쓰러질까 봐서 또 두려웠고, 이 말을 빌려 탔다는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첫 번째는 모든 것은 자기 소유가 있어 없어? 없어요. 다 빌린 것임에도 불구하고 돌리지 않으니 거기에 대한 소유 욕심은 더 많은 것이고, 그죠? 자, 그리고 끝부분에서는 내 여기에 느낀 바가 있어 참아서를 지어 그 뜻을 밝힌다라고 했는데, 그 바로 느낀 바라고 하는 것은 무소유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혹 보면은 만약에 이 작품의 형태만 주지 않고 현대 수필과 같이 나온다면은 여러분들 저 법정 스님의 무소유 있지? 그 작품하고 같이 비교해서 주제를 주기도 할 것입니다. 자, 일상의 경험과 그로 인한 깨달음을 서술한 전형적인 설입니다. 설. 자, 설 동그라미. 그래서 우리가 한문 수필류 했을 때 내가 제목에 설유와 기 조심하라고 썼지, 그지? 그래서 설이란 것은 한 2단 구성의 모습을 취하고 있는데, 앞쪽에는 반드시 개인적인 체험, 사물을 통한 개인적인 체험이 나오고, 그 뒤에는 그에 대한 교훈이나 깨달음이 나오는 이런 구조를 우리는 설유라고 부릅니다. 특징이 잘 드러난 글로 글쓴이의 깨달음과 함께 지필 동기를 직접적으로 덧붙이고 있는 교훈적 수필이 됩니다. 자, 표현에서 몇 가지만 체킹하고 넘어갈게요. 자, 사실 의견의 2단 구성. 자, 이 부분이 설유의 기본 구조예요. 다음, 권위 있는 사람, 그 맹자의 말을, 이때는 뭐라고 나오겠어요? 인용이라고 나오겠지, 인용. 그래서 권위자의 말을 인용을 했다. 다음, 유추의 방법 밑줄. 다음에 체험을 일화로 들어. 자, 우리가 직접적이냐 우의적이냐 나왔을 때, 그죠? 자, 이 부분은 우의적. 자, 체킹하고요. 다음에 6번에 보시면은 생활에서의 항상심을 가질 것과, 그러니까 좋은 거 빌리면 어떻고, 그러니까 빌린 말이 좋고 나쁨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돼요? 마음이 항상 변하잖아. 항상 모든 것에 마음을 항상 곧게 하라. 항상심과 그 다음에 뒤에는 무소유의 참뜻을 일깨워 주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현 기법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소유에 대한 깨달음과 성찰.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연상의 내용 생성 방법에 자, 연상에 따른 확장 밑줄. 두 번째는 유추. 자, 이 두 가지의 모습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이제 문제로 들어갈까요? 네.
그다가 이제 식구 분석도 쭉 나왔으니까요. 자, 1번 바로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거. 자, 체킹만, 키워드만 잡으면 돼요. 자, 경험을 통한 통찰. 이 경험이라는 것은 말을 빌렸다는 경험이 되겠죠? 다음 두 번째는 내가 직접적이냐 우의적이냐 나왔었잖아. 그지? 자, 우의적 기억하고요. 다음에 대상들 사이에 유사점을 통해 대상의 특성을, 아니 거기에 3번을 보면은 전체, 그러니까 이 3번에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유추라고 하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상들 사이의 유사점을 통해 대상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했을 때, 그럼 여기서 두 가지의 제시가 되는 사물은 뭡니까? 지금 노마하고 준마잖아. 좋은 말이냐 나쁜 말이냐. 그래서 두 말을 가지고 있는 사물의 차이점을 통해서, 그래서 대조의 방법인 거 된 것이지. 여기서는 동일범주 사이의 모습이 아닌, 다시 말해서 비교는 동일범주고 유추는 동일범주가 아닌 겁니다. 네, 근데 여기서는 노마와 준마의 모습이기 때문에 대조가 돼야 되겠죠. 여기서는. 자, 다음에 일상사와 관련지어 글쓴이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나타내고 있다. 자, 3번. 다음에 다시 한번 표현상의 특징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근거 한번 해보세요. 자, 먼저 열거법과 영탄법. 열거법과 영탄법. 다음에 두 번째는 서리법을 적절히 사용하여. 서리법은 일부러 묻는 형태를 취하는 거. 자, 해설 참조하시고요. 다음, 결론 부분에서 성현의 말을 인용하여. 자, 그 성현의 말 인용했을 때 우리가 인용은 어떤 말이 나왔었죠? 우리 맨 끝달락에 맹자가 말하기를 나와있지? 그래서 맹자의 말을 인용했고요. 다음, 구체적인 묘사로 일관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다. 묘사라고 하는 것은 정지된 하나의 대상을 눈에 보이듯 생동감 있게 표현하는 것을 묘사라고 하잖아, 우리가. 그지?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묘사의 방법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네. 자, 답은 4번. 자, 다음에, 3번의 형태는 비슷한 문제니까. 자, 4번. 마무리 갈게요. 자, 끝단락만 읽어봅시다. 맹자가 말하기를 남의 것을 오래 빌려 쓰고 있으면서 돌려주지 아니하면 어찌 그것이 자기 소유가 아닌 줄 알겠는가. 그러니까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한테 많이 빌린 거거든, 사실은. 근데 그게 돌려주지 않다 보니까 그것이 자기 것인지 알고 있는 것이고,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어떻게 돼요? 그만큼 마음도 행동도 부자일 수 있는 거 아니겠냐고. 그래서 내가 여기에 느낀 바가 있어 참아서를 진다 했는데, 여기서 바로 느낀 바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뭐였어요? 무소유였습니다. 무소유. 자, 거리가 먼 것입니다. 맹목적인 소유욕에서 벗어나야 한다. 소유욕에 얽매이지 않는 진정한 소유관이 필요하다. 소유하고 있을 때는 가치를 모르다가 없어진 이후에 귀중함을 알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가진 것은 모두 빌린 것이며 사실상 자기 소유물은 없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의 형태는 무소유와 연관이 돼 있지, 그지? 하지만 4번을 보시면은 소유하고 있을 때는 가치를 모르다가 없어진 이후에 규정을 한다? 이건 아니잖아. 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참화설도 여러분 좀 읽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는 권근의 주옹설이 나와 있는데, 자, 이 주옹설, 그대로 직역한다면은 배를 끄는 늙은 사공, 이런 얘기 있지,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역설적 발상이란 말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이제 대화를 통해서 손과 벗의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인생인가에 관한 처세의 방법을 제시한 교훈적 수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손이 그 뱃사람한테 그렇죠. 나이도 드신 양반이 말이야. 이 험한 파도 위에서 배 위에서 위험하지 않느냐, 이렇게 사느냐. 그러니까 오히려 역발상이란 그거야. 위험한 상황이 있을 때 더 안전하다고요. 왜? 위험하다 보면 항상 마음을 경계하고 있고 대비를 할 거 아니겠는가. 이런 뜻이 될 건데, 자, 거기에 역시 성격에서는 자, 역설적 밑줄 하시고요. 늘 편안함에 젖어 위험함을 깨닫지 못하는 삶에 대한 경계. 경계. 다음 3번을 보면은 역설적 발상을 통해 일반적인 삶의 태도를 비판했다는 거. 다음 허구적 대리인인 주홍을 선정하여, 그러니까 지금 작가인 권근이 허구적 대리인인 주홍을 설정하여 작가의 생각을 전달하고 있다. 네. 그래서 자, 주제의 모습에서는요, 항상 경계하며 사는 삶의 태도의 필요성을 제시한 작품이 권근의 주홍설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것은 다 못 보더라도요, 그 주홍설에 나타난 역설적 발상, 네, 그 부분만 한번 읽어볼게요. 물기를 치고 바람 부는 물에서 배를 띄워놓고 사는 주홍의 삶을 매우 위험하게 보는 것은 상식과 통념에 격하여 사마를 바라보는 손의 관점이다. 그런데 주홍은 늘상 위태로운 지경에 처하게 되면 조심하고 경계하게 되므로 오히려 더욱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홍의 관점은 상식과 통념을 뒤집는 역설적 발상의 결과이다. 이해됐죠, 이것도? 다음에 그 끝부분에 이제 삽입 시가 하나 나와요, 여기는요. 그래서 원래 이 설류에서는 이렇게 중간에 삽입 시가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유일하게 이제 삽입 시가 제시된 작품이 이 작품이에요. 끝부분에 거기에 A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주홍은 배전을 두드리며 노래하기를 아득한 강바다여 유유하여라. 빈 배를 띄웠네 물 한가운데 맑은 달 실어라 홀로 떠나리 한가로이 지내다 세월을 마치겠다. 우리 그 이 시조 한시만 삽입시만 보면은 어떤 계열이 생각나요? 우리 시조에서 강호가도 계열 기억나죠? 그래서 그 작품 자체를 너무나 깊게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떤 특징이다, 정서다, 이렇게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득한 강바다는 인간의 한평생이라 할 수 있다. 이 노래는 이러한 삶 가운데 빈 배를 띄워 배의 균형을 잡는 것처럼 조심하여 한가로이 살아가겠다는 삶을 강조한 것이다. 한가로운 삶 됐어요? 또 뭐 더 넓게 본다면은 뭐 강호가도 계열로 봐도 무관합니다. 자, 그다음에 인물의 관점 및 태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럼 바로 문제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 자, 그래서 포인트만 잡아, 포인트. 자, 역발상 됐습니까? 역설적 발상. 그리고 일반적인 삶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맞죠? 네. 자, 다음 질문을 하고 답하는, 자, 문답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손과 바로 주홍의 문답법이고요. 다음 경전을 인용하여, 자, 경전 인용 밑줄. 항상 경전의 인용이라고 나왔을 때는 우리 경전하면 뭐가 나와야 돼? 주로 이제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걸 경전이라고 그래. 여기서는 경전에 대한 인용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전혀 인용의 방법에 대한 것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노래를 통해 주장을 암시하고 있다. 이해됐죠? 자, 그래서 끝부분에 항상 삶을 조심하면서도 그리고 한가로이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작가의 주장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2번입니다. 바로 그 윗줄부터 이렇게 밑줄이 있으면은요,
밑줄 바로 위 아래쪽에 키워드가 있으니까 한번 잡아볼까요? 자, 앞쪽에는 정신이 혼백이 흩어지고 두려움에 쌓여 명이 지척에 잊게 될 것이로다. 이는 지극히 험한 데서 오는 위태로움 동그라미. 자, 매우 위태로운 상황을 제시했던 한자였습니다. 자, 그걸 찾으면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도금을 주지 않는다는 거. 자, 우리 매우 위태로운 형세 그러면은 생각나는 한자가 뭐가 있어요? 풍전등화다. 그지? 명제경각이다. 또 백척간두다. 초미지급이다. 그지? 이런 한자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바로 1번에 백척간두가 있네요. 그래서 백척이나 재는 장대 끝에 매달려 있다. 이런 뜻이 될 텐데요. 매우 위태로운 형세를 의미하게 됩니다. 자, 1번이 되겠고요. 그럼 나머지 한자 볼까요? 그리고 한자 성을 했을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암기를 하라고 해야 되면은, 단순하게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암기보다는 뭔가 연상을 좀 해라. 그래서 동의어 성으로 암기를 하든 아니면은 속담 관련 성어 있었죠, 우리? 그걸로 암기를 하든 말이죠. 자, 2번에 오비삼척. 야, 우리 속담 한번 볼래? 속담? 내 코가 석자다. 다음 3번에 기오지세라. 그래서 호랑이 등에 탄 형국이라 하는 속담이 있고요. 다음에 매우 위태로운 외로운 처지를 말하는 것은 고림무원이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2번에 속담 한번 불러볼래요? 자, 1번은 백척 간두, 2번은요 오비 삼척, 3번은 기오 지세. 그러니까 호랑이 등에 탄 형국이라 말이 무슨 말이야 이거? 어떤 일을 시작을 했는데 중도에 그만둘 수가 없게 된 처지를 말하는 거야. 갈 때까지 가는 거야 쉽게 말해 이제. 그걸 기오지세라고 하고요. 4번에는 고림문이었습니다. 다음에 A와 유사한 삶의 태도. 자, 밑줄. 그래서 이제 근심 없이 유유자적하는 삶의 태도고요. 더 넓게 본다면 여러분이 강호가도 계열로 봐도 내가 충분하다 했지 않습니까? 그지? 자, 바로 1번밖에 없네, 그죠? 추강에 밤이 드니 물결이 차노매라. 바로 월산대군의 이런 것을 강호 한정가라 부릅니다. 강호 한정가. 다음, 나머지는 작가하고 주제만 좀 떠올려볼까? 우리 그 시조 있으니까. 어저 내일이야. 황진이 작품 기억나죠? 그래서 회한, 바로 자기가 한 일에 대한 후회를 하고 있는 작품이죠. 물론 연정각 예입니다만은. 다음, 눈 맞아 휘어진 데를. 원천서 그 절이가 기억나지, 그지? 그리고 바로 자기의 절개를 대나무로 인화해서 설명했던 거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거기에 밑줄 한번 해보자. 우리 대나무 절개했을 때 한자 성어 밑줄 뭐라고 한다? 세한 고절. 다음에 4번 형태는 청사는 어때하야. 자, 우리 수없이 나왔네요. 이황 선생은 도산 12곡가 중에서 11번째 시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변은 진리를 청산과 유수로 표현했고, 이를 닮아서 우리도 만고상청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학문과 덕행에 대한 정진을 내세웠던 작품이었습니다. 자, 4번 1번. 자,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는 설류가 쭉 제시가 되어 있다면은 이제는 기류입니다. 그래서 끝분이 자, 기로 제시가 되는데요. 자, 206쪽에 자, 정약용의 수호제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대로 직역한다면은 자기를 지키는, 그지? 자기를 지키는 집이다. 뭐 이런 뜻이 될 텐데요. 글쓴이가 큰형 정약연이 집에 붙인 당호 수호제를 통해서 얻은 깨달음을 쓴 고전 수필로 의문으로 시작해서 반성과 사색의 결과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거기 이 작품에서는요, 나가 많이 나올 거야. 그 나가 누구냐? 그래서 우리 현대 시 중에서도 보면은 자아 분열의 의식이란 말 기억나세요? 그래서 현실적인 자아의 모습하고 내면적인 자아, 본질적인 자아의 그 대립이 여기 나올 겁니다.
자, 단정과 예시를 통하여 그를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자, 단정 예시. 다음, 성현의 명구를 인용하여 주장을 강조하고 있다. 자, 여기서는 인용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인용. 자, 다음에 구체적인 경험으로부터 깨달음을 도출하여, 자, 이것도 이제 전부 다 한문 수필의 기의 특징이 되겠고요. 다음에 주제는요, 거기에 본질적 자아의 확립의 중요성 또는 나를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내세운 작품이 바로 수호제기였습니다. 그다음에 구성 방식 쭉 읽어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해와 감상 이 부분 한번 읽고 바로 이제 문제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호제기는 나를 지키는 집이라는 당호를 소재로 한 기록이다. 이 글은 처음에 수호제라는 이름에 대한 의문, 그러니까 형이 큰형이었던 정약용이 당호를 수호제 이렇게 줘놨으니까 이 수호제가 무슨 뜻일까라고 하는 의문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그 경험으로부터 사물의 의미를 도출해내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 나와 또 하나의 나를 구분하여 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자분열인데요. 그 나의 형태가 현실적인 나의 모습이 있고 또 하나는 본질적인 나의 모습이 있을 겁니다. 네. 나와 나를 구분하여 현상적 자아에 대비되는 본질적 자아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본질적 자아라고 할 수 있는 나를 간직하고 지켜내야 할 자아의 내면이고 내가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미혹에 빠지려고 할 때 중심을 잡아야 할 수 있는 든든한 기둥과 같은 것이 바로 본질이 나겠죠. 자, 이 지문의 형태는 조금 이제 길게 제시가 다른 그 형태보다도 원래 이제 설류는 좀 짧아요. 그 지문이. 하지만 기, 수호제기, 통고 큰 기, 그지? 또 이랴 구도하기 뒤에 기자가 붙어 있는 글들은 좀 깁니다. 기록의 형태이기 때문에. 자, 먼저 1번 보겠습니다.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글을 여러분이 좀 내용을 알고 있어야 이걸 풀 수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지난 행적을 떠올리며 지금의 자신을 성찰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래쪽에 해설 잠깐 보면서 하세요, 이건요. 그러니까 필자는 이 글에서는 10년간 과거 공부에 빠졌고, 그 다음에 12년간 벼슬을 하다가 귀양살이가죠. 그래서 이제 그 귀양살이를 하게 된 지난 행적, 거기에서 이제 나와 또 다른 나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며 자신을 성찰한 작품이다. 이해됩니까? 네, 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서는 인물 간의 갈등이 시간 순서대로 명료하게 해소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다른 인물이 나와요? 무슨 인물 간의 갈등이 어디가 있어요? 인물 간의 갈등이 아니라 자아의 갈등이겠지. 나와 나의 갈등이니까. 다른 인물 간의 갈등도 없습니다. 이거 내적 갈등입니다. 이거는. 또 그 갈등이 시간의 순서대로 해결되고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회상식이잖아요, 이건요. 자, 2번 틀렸고. 타인의 심리를 추측하고 그 행동의 이유를 탐색하고 있다. 타인의 심리는 없습니다. 항상 이 작품의 포인트가 어디 있다고 그러셨어요? 자아, 내면, 현실적 자아와 그 다음에 본질적 자아의 갈등이라니까, 이 작품이. 자, 이것도 없고요. 다음에 주변 인물과의 대화도 없습니다. 자, 전부가 지금 2번, 3번, 4번이 모두 공이 어떤 다른 등장인물이라든지 또는 다른 사람 이런 개념을 나오는데 다른 등장인물이 없다는 점이다. 이 작품에 초점을 맞추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기억과 가장 가까운 속담. 자, 그 앞줄부터 그러니 천하 만물은 모두 지킬 필요가 없다.
그런데 오직 나라는 것만은 잘 달아나서 드러나는데 일정한 법칙이 없다. 그러니까 그 나가 뭘까요? 오직 나라는 것만은 잘 달아나서 드러난 법칙이 없다. 아주 친밀하게 붙어 있어서 서로 배반하지 못하는 것 같다가도 잠시 살피자면 어디든지 못 가는 곳이 없다. 그것이 현실에 날까요? 본질에 날까요? 현실이 나겠죠. 본질이 나는 이렇게 도망가려고 하는 걸 기둥 잡아주는 것이 본질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에 과거 공부할 때 귀향가 있을 때 얼마나 많이 흔들렸냐고 나는. 근데 그것을 본질이 나가 잡아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의 마음의 형태를 그만큼 통제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뒷간 갈 때 마음 다르고 올적 마음 다르고, 그지?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다잡기 힘듦을 제시했던 속담을 보면 되겠습니다. 네. 자, 4번을 보겠고요. 자, 다음에 글쓴이의 삶의 태도, 글쓴이의 삶의 태도. 그래서 비로소 이제 본질적인 자아를 찾아서 그 갈등을 이제 해소한 장면이니까 그래서 본질적인 자아를 찾아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 하는 측면으로 작품을 보면 될 텐데, 여러분들이 아마 그 작품들을 쉽게 볼 수 있는 작품들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그 작가하고 작품에 대한 모습만 좀 체킹해 볼게요. 자, 1번에 멀리서 웃는 그대여 산 넘어가는 그대여 하는 작품은 최영미 씨의 선운사에서 하는 작품인데요. 네, 그것은 이별입니다. 이별.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의 정서를 제시한 것이니까 1번 아니겠고요. 다음, 이 함영수 씨의 해바라기의 비밀이라는 작품도 잘 나와요. 여러분들 꼭 기억해 놓으세요. 나의 무덤에는 그 차가운 빗돌을 세우지 말라.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정열적인 삶에 대한 다짐을 그렸던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엄마 안 오시네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이 작품도 여러분들 현대시에서 아주 많이 나왔던 작품이에요. 그래서 기영도 씨의 엄마 생각이라고 하는 작품인데, 네, 바로 어린 시절 엄마를 기다렸었던 그 어떤 외로움이랄까요? 네, 그걸 회고한 작품이고요. 나의 마음은 밖에서는 눈길, 안에서는 어둠이노라. 자, 바로 고은 씨의 눈길이라는 시인데, 바로 본질적인 자아를 찾고 평화로운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답은 4번이 돼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자 4번 하나 더 볼게요. 자, A, B, C, D에 나가 있을 것입니다. 찾아보세요. 잠깐만. 자, 우선 위에서 그 세 번째 단락 좀 보세요. 천하 만물 가운데 지킬 것은 하나도 없지만 오직 나만은 지켜야 한다. 자, A의 나 체킹. 두 번째, 자, B 쪽으로 와보세요. 그러니 천하에 나보다 더 잃어버리기 쉬운 것은 없다. 자, B의 나. 다음, 나는 나를 잘못 간직했다가 잃어버린 자다. 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때 나도 땀이 흐르고 두려워서 숨도 쉬지 못하면서 나의 발꿈치를 따라 이곳까지 함께 오게 되었다. 그러면 결국은 전부 나가. 여기서 본질적인 나냐 아니면은 현상적인 나냐 이 말이겠지, 그지? 자, 답은 쉽게 찾을 수 있겠네요. 어떤 거? 그러니까 시를 보면은 나는 나를 잘못 간직했다가 잃어버린 자다 그랬잖아. 그러면 그 앞쪽에 시의 나와 그다음 뒤쪽에 나를 바로 나는 나를 했을 때 그 나는 뭐겠어요?
이것만 봐도 시의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잃어버렸던 것은 뭐였어요? 본질의 나였잖아요. 그죠? 그걸 잃어버린 주체는 바로 현상의 나였고요. 그 답은 네, 3번이 돼야 되겠네요. 자, 나머지 형태는 본질적인 자아를 의미하게 됩니다. 자, 이런 작품들이 좀 어렵죠? 자, 다음에 8번 가겠습니다. 자, 이제 통곡헌기인데요. 이건 더 이런 거 사실 옛날 사람들 작품 가만히 읽다 보면은 이런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속된 말로 좀 또라이들 아닌가? 그치? 그만큼 조금 반항적이고 또 그래서 이제 다만 세상과 야합하지 아니하고 어떤 세상에 대한 부패라든지 또 모순에 대해서 항거하는 이런 인물들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앞쪽에는 자기를 지키는 집인데 여기는 뭐야? 이제 통곡하는 집이에요. 통곡하는 집이야. 자, 통곡헌기입니다. 허균이 조카 허진이 지은 집 이름을 놓고 사람들이 그런단 말이야. 아니 어찌 이름이 통곡헌이나 말이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묻고 답한 이야기를 기록한 글로 허균의 현실한 비판의식을 드러낸 작품이 통곡헌기였습니다. 자, 표현 과정 해볼까요? 자, 문답 형식 밑줄. 다음 2번은 자, 통곡에 대한 통념에 대한 통념에 대해 반박을 하고 새로운 인식을 제시한다. 다음 역설적 인식. 다음 고사 속 인물들의 통곡을 인용. 그 다음에 5번을 보면은요, 평범한 아랑네 울음과의 비교를 통해 통곡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자, 이 작품에서 역시 이해와 감상 부분에서 여러분 꼭 읽어주시고요. 자, 그래서 그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요. 자, 이해와 감상 좀 더 읽어보고 갑시다. 여러분들 이 작품은 잘 나오는 작품들이 아니니까. 자, 이 작품은 작가인 허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기록이다. 시대가 자신을 알아봐주지 않고 자신들 또한 세태에 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대와 불화하고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내력이 그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 문답법의 구성을 통해 통곡헌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집의 내력을 밝힘으로써 시대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성찰을 드러내고 있다. 글쓴이는 불우한 시대를 맞아 비극적인 삶과 죽음을 맞은 가태부, 묵적, 양주, 완적, 당구 등의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그 위에 고사 속의 인물의 통곡이 있습니까? 네, 그걸 인용을 했다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 통곡의 도에 대해서 말한다. 이들은 인간의 사소한 정이 아니라 시대 아픔 때문에 통곡을 한 위대한 인물들이 한 적이다. 그래서 평범한 아랑네 울음이라고 하는 것은 삶에 대한 울음이겠지만은 오히려 이 허균이 그리고 그의 조카였던 허친이 통곡헌이라는 이름을 짓게 된 것은 뭐겠어요? 그것은 오히려 시대의 아픔이었습니다. 사소한 정이 아니라 시대의 아픔 때문에 통곡을 한. 그런데 그들이 살았던 시절과 비교했을 때 허균이 살았던 당시 시절은 더더욱 볼 것이 없는, 즉 불우한 시절인 것이다. 이러한 시절을 맞아 통곡하고 싶은 심정에서 집에 통곡헌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다는 내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글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거. 자, 하나씩 풀어봐요. 통념과는 다른 사고가 제시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통념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아픔이지만은 이 작품에서의 이 통곡은 뭐겠어요? 오히려 시대 아픔이다. 현실 아픔이겠죠. 그러니까 신과 글쓴이는 세상 사람들과 상이한 시각을 갖고 있다. 이걸로 봐서 1번은 맞겠고요. 근거가 되는 사례를 들어 현재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여러분들 비문학 다음에 할 때는 내용의 일치 문제 있죠. 여기를 풀어도 가능해요.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었고요. 그다음에 대비적인 공간을 병치하여 대비적인 공간 그랬을 때 여기서는 과거와 현재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지금 하지만 과거와 현재가 유사한 상황으로 제시되지만 공간의 대비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자, 2번의 형태도 1번의 문제하고 유사해요. 자, 그 다음에 야, 근데 잠깐만. 아니, 잠깐 왼쪽에 내가 이걸 왜 이렇게 놨지? 기억하고 니은이 밑줄이 있는데 기억에 대한 모습이 없어 지금 뭔가.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 기억 있죠? 이거 빼버리고요. 그러니까 나는 시속의 기호를 위배한 자다. 시류가 기쁨을 즐김으로 나는 슬픔을 좋아하고 세속 사람들 있죠? 이게 기억이 돼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본다면은 기억의 입장에서 보는 니은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되거든요. 원래가 문제가.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 3번의 문제가 밑에 해설을 보시게 되면은 자, 세속 사람들. 근데 세속 사람들의 밑줄이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 니은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기억이 없잖아 지금은. 이해됐어요? 그래서 기억을 지워버리고 세속 사람들 그것을 기억을 하세요. 기억으로. 자, 그래서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히 않는 거. 자, 세속 사람들입니다. 세속 사람들. 현실을 비판하며 개선을 요구하는 사람들, 세태 변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사람들, 세속의 이익을 쫓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바로 기억의, 그지? 그러니까 바로 윗줄에 시속의 기호를 위배한 자 있지? 여기에 해당되죠. 오히려. 하지만 세태를 대변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세속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해됩니까? 아니면 그냥 그 기억 니은을 그냥 놔둔다면은 문제를 이렇게 바꿔야 돼요. 기억의 입장에서 보는 니은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해요. 이해됩니까? 기억의 입장에서 보는 니은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1번, 2번, 3번이 기억에 해당된다면은 4번은 뭐예요? 니은에 해당되겠죠? 아마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여하튼 밑에 해설에다가 지금 기억의 세속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했으니까 앞에 기억을 빼버리고 니은의 니은 있죠? 그 니은을 기억으로 바꿔서 문제를 정리를 해주시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아닌데? 4번이 있구나. 참. 4번에 기억이 있잖아.
다시. 놔두시고. 자, 보기를 고려할 때, 친이 기역과 같이 말한 이유. 나는 세속의 시속의 기호를 위배한 자다. 위배한 자다. 자, 톤곡헌기는 홍길동전의 저자로 유명한 교산 허균이 조카인 허친의 서체에 붙인 글이다. 서재에 허친은 허균의 둘째 형인 허봉 아들이다. 허봉은 선조 때 총망받은 젊은 학자이자 정치가였으나 당정에 휘말려 유배당했다. 그 후 세상사에 대한 뜻을 꺾고 유랑하다가 병을 얻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시속의 기호를 위배한 자다라고 했던 신이 기억같이 말한 이유로 적절하지 않는 것. 무슨 염세주의야. 쉽지? 네, 1번. 그러니까 속물적인 삶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통념에 우리가 세속적인, 그러니까 니은과 대비되는 부분 있잖아. 대비되는. 그것만 찾으면 되잖아. 당파와 모함이 가득한 세태를 혐오했기 때문에 시대와 불화하고 세태에 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됐습니까? 네. 자,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5번 하나 더. 자, 윗글의 나와 화자의 나와의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그 황현의 절명시라는 한식 기억나세요? 이 작품이 배경으로 했던 사건이 뭐였었는데요? 시대 배경. 경술국치였어요. 한일합방 말이에요. 그래서 지식인으로서의 한계를 통감하고 자기가 더 이상 할 일이 없단 말이 지식인으로서. 그러다 보니까 나라를 뺏긴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이 네 편의 시를 써놓고 음독 자살을 하게 됩니다. 우리 자료실에 보게 되면 내가 황현의 절명시라는 작품을 제시해 놓았을 거예요. 자, 공통점. 타협을 거부하는 정직한 지식인의 사회적 역할, 이상과 현실 사이의 균형감 상실, 작은 이익에 집착하는 어리석은 태도. 여기서는 뭐가 돼야 돼요? 내가 지식인 얘기 했었죠, 그죠?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지식인들이 해야 할, 그러나 지금 황현의 절명시에서는 끝부분에 뭐라고 그래요? 세상 글 아는 사람 노릇하기 어렵구나라고 하는 것은 지식인의 한계였던 거죠. 그걸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음독 자살했던 것이니까요. 그래서 지식인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의식하고 있다. 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통곡헌기는 조금 어려운 작품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읽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뇌설, 공목설, 뭐 일야 구도하기, 이걸 다 풀 수는 없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나머지 수필들의 형태, 한문 수필은 읽어서 좀 풀기를 바랍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걸 다 맞춰야 하기 때문에 한 작품씩 다 할 수가 없네요. 자, 그래서 한문 수필의 형태는 모두 다 정리가 됐겠고요. 214쪽에는 또 하나의 수필, 이제는 국문 수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문 수필 중에서도 여러분이 꼭 알아둬야 할 작품 4작품 정도만 소개를 하도록 할 겁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시작할게요.